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은 상고하저의 흐름 속에 지지부진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올 한 해 증시를 결산해보고 내년도 주식시장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부지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증시 이제 패전까지 사흘 남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고하저의 흐름이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엔 좋았는데 후반기엔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일 텐데 일단 올 한 해 주식시장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기회가 함께 교차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한국의 그동안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 주식들이 네.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2014년부터 계속되는 부진이 2015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점인데 이런 업종들의 대표가 바로 이제 철강, 기계, 조선 뭐 이런 업종들입니다. 예. 이런 업종들이 미래가 앞으로도 발전 못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럼 과연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기회 요인이었다라는 건 새로운 성장 산업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자동차하고 IT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 기계, 조선 이런 정도 빼고 과연 한국에서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예.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쪽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줬던 것이 2015년장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거뒀는데요. 예.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이 업종군들이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줬다라는 점이 기회 요인이었다. 그리고 2014년 크게 히트를 쳤던 화장품 업종도 유행이 아니라 자체적인 실력으로 계속해서 산업적인 우위 흐름들을 지켜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주 하면 방금 언급해 주셨던 바이오 관련주를 꼽을 수 있겠죠.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네네네. 그러면 이른바 얼마나 핫했는가, 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 좀 네. 짚어주시죠.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연초 주가가 약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 폭등을 했죠, 그냥. 네네. 최고점이 87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9배가 올랐는데요. 예. 그리고 마감도 68만 원의 이제 종가 부근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라는 것인데요.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나스닥에서 생명공학 지수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자극을 받아 국내 투자 자금들이 국내 제약 바이오에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단순히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는 내수 업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그 과거에 한국의 주요한 산업은 뭐 가발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이런 산업이었다가 네. IT나 자동차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이런 제약 업종도 차세대 IT나 자동차와 같은 산업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서 차지하는 그 제약 업종의 비중이 15%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약 한 9%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거래소 기준으로만 따지면 2% 그리고 코스닥까지 합치면 4%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여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성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고 또 하나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성장 저금리가 기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욕구들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성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당되는 영역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준 것이 2015년의 장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기대할 곳이 같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여지가 보이면 그쪽으로 확 쏟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장품하고 네. 여행 같은 이런 네네. 유커 관련주들도 네. 주목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좀 그런데 이제 흐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2014년까지는 유커가 와서 제품을 예. 많이 사주는 그래서 뭐 면세점 가서 면세점 뭐라 그럴까요? 무슨 강탈 사건처럼 면세점을 완전 탈탈 비워버리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2015년에도 그런 흐름들은 일단 유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제조업과 산업 중심의 흐름들을 가지고 가다가 소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지금 빠르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커 수요주가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의 반응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2015년에 바뀐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작을 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한 해가 2015년 그렇군요.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저희 연합뉴스의 리포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니까 네. 그 원래 화장품 업체가 아닌 곳에서도 너도나도 떠서 네네네. 화장품을 진출하면서 네네. 이 시장이 이제는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품이 의외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은 집안에서 약국에서 몇 가지를 사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예. 본인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진입업체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세일 수 없는 정도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이름만 달면 주가가 한번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2015년 중반 이후부터 그런 흐름들은 조금 가라앉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옥석이 이제 좀 가려지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보다 네. 45% 늘었고, 내용을 네.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이동은 다양했는데 그래도 네. 박스권에 있었다. 네네네네. 이렇게 정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교차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의 대표 산업군, 그리고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들, 중후 장대한 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고, 예. 산업 경기도 부진했습니다.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들은 사실 세계 경기하고 연관된 산업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도를 빼고는, 그리고 또 유럽의 일부 정도를 빼고는 산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세계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같이 주가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2015년이 좀 많은 분들이 우울했고, 또 2016년도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지수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내년 증시 흐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대체로 뭐 장밋빛 전망보다는 네. 그 잿빛 전망이 좀 네네, 우세한 것 네네.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사실 그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005년부터 12년까지 한국의 그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좋았던 이유가 네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무척 높아진 것이죠. 근데 거기에 쓸 재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국의 기업들이 담당을 하면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가 바로 화학 업종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들이 꺾였고 중국도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미래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설비가 과잉이에요. 너무 많은 설비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데, 또 하나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제조업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2015년 저희 산업계에서는 산업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샤오미 쇼크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중국 제조업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경쟁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미래 실적이 과연 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그런 의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그 산업 트렌드 변화, 좀 크게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여기에 한국 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장치를 마련을 해준다면, 네. 제약 바이오가 IT 자동차를 이어서 한국의 대표 산업군들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회 요인은 계속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저금리 저성장의 상황이고, 또 2015년 대비 2016년이 대출과 금리 조건이 부동산이 그렇게 부동산에 썩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체제로 주식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 주식시장을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내년 증시 흐름 전망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투자 흐름도 우리 증시의 변수가 되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예, 올랐다, 예. 또 예, 계속 오를 것이다, 네. 이 점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은 이제 공표를 한 연간 1% 4번 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네네. 공표를 한 상태인데요. 사실 그것은 미국의 물가 상황에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는 미국의 금리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유가 흐름입니다. 예, 유가가 지금 사실 치킨 게임으로 완전히 들어갔거든요. 네.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이란이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건데, 사우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87년 이래 가장 크게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를 올리지 않고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란과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의 그 보유 원유가 세계 2, 3위권 정도 수준이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끼리의 경쟁이 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유가가 만약 오르지 못한다면 사실 그 부분이 미국 금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신흥국 경제 위기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렵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중동 국가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유가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신흥국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초점이 되겠고요. 미국 금리 인상 정도 수준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그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금리가 한두 번 정도 오른다고 해서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2015년 한 해 동안에 상반기에 매수했던 자금들을 하반기에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영국이라든가 유럽 자금들의 매도 흐름들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4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상이 그 주식 특히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주식시장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미국 금리를 인하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국 그 내수 경기 상황들만 봐서는 금리를 인상할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서 경기 활성화나 부양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과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상황들 입장에서 보면 채권 시장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다음에 대출도 어려운 상황. 이렇다면 부동산 자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한국 주식시장은 항상 디스카운트 시장이에요. 그래요? 사실 2000년 IMF 이후로 한국의 자산이 어디로 많이 쏠렸느냐, 한국의 부가 어디로 쏠렸느냐 따져보면 누구나 쉽게 그게 모두 기업으로 쏠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프리미엄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지금 그 자산 가치, 장부 가치를 주식 시장으로 환산을 해보면 지수로 환산해보면 약 1,9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2,000포인트면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선을 넘어서 2,500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게 가능할지 그러려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의 근본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되겠죠.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미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러나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 저금리라는 기조 그리고 또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흐름들을 보면 언제든지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기대는 계속 할 수 있겠고요. 보다 좀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최근에 중국이 그런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쏠려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주식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요. 한국도 그런 새롭게 산업을 하는 벤처나 이런 신생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생태계들이 좀 만들어지면 주식시장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리고 또 그 투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럴 때 대체적으로 좀 길게 안목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조차도 주식시장에 오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게 오늘 투자를 해서 뭐 한 2달 있다가 수익을 걷는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문화가 좀 바뀐다면 전체적으로 이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대체제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한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2015년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쪽에는 투자해가지고는 실패하는 경향이 없는데 이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향들이 너무 높아서 아무래도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완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곽상준 신한금융투자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